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의 레저프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국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방영된 송어낚시 1편에 이어서 송어낚시의 비법 제2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도움 말씀을 주실 최양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송어낚시 1편을 방영한 후에 많은 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매우 유익하고 좋았다. 그런데 좀 더 그 상세하고 그 실제적인 그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낚시에 대한 이론은 가급적 피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낚시의 기법 혹은 그 응용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오늘 프로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저희 한국 팀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이 송어 낚시를 우리 올림픽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 송어 낚시가 일반 그 다른 물고기 낚시에 비해 가지고 그 난이도 등을 보면은 과연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송어 낚시는 메달 보면 저는 금메달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살몬 낚시, 연어 낚시는 은메달, 그리고 또 잉어 낚시는 동메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맥이나 또는 선피쉬, 퍼치는 철메달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 송어 낚시가 어렵고 기술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스포츠 낚시 중에는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최 선생님이나 저나 낚시가 본업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낚시를 저희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취미 생활로 그 낚시를 즐기면서 혹시 만약에 부동산과 낚시에 대해서 무슨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면 뭐가 되겠을까? 네. 부동산이나 이 낚시나 유사점을 보면은 첫째 위치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실 때는 상가나 집이나 좋은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는 위치를 우리가 포인트라고 그러죠. 포인트가 불과 3, 4m만 틀려도 한쪽에서는 고기가 잘 잡히는데 한쪽에서는 또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법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예를 들어서 콘도 같을 경우에는 처녀분양시 살 때가 제일 싼 값이 될 것이고, 집은 동네가 50만 불짜리라면은 거기다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사면은 나중에 팔리지가 않죠. 그 다음에 집을 팔 때도 수리를 지하실을 무리해서 하는 거는 제값을 못 받고 외장이라든가 또는 바깥에 페인트라든가 또는 부엌 고치는 이런 정도는 좋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핀치 웨스트에 도시계획이 지금 프론테지가 30m 이상이면은 3층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되는데 이런 거 아는 정보 이런 것이 부동산을 잘 사고 파는 그런 그 비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낚시에도 포인트를 보는 법이라든가 낚시 바늘을 고른다든가 또는 그 미끼 선택 등 이제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그런 내용들이 그 비법이 필요하다는 게 유사점이라면은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연어와 송어 낚시철이 다가옵니다. 먼저 연어가 먼저 강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송어가 올라옵니다. 이 송어 낚시 중에서도 저희 한국 사람들의 그 취향에 맞는 낚시는 뭐니 해도 그 덤벙 낚시라고 하죠. 출정해서 낚싯대를 던져놓고 송어가 미끼를 물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낚시죠. 이제 저희가 송어 낚시의 비법 2편에서 과연 어떠한 비법들이 있는지 저희가 비법 1, 2, 3, 4로 번을 나눠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비법 1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시기,
낚시 시기가 되겠는데요. 네. 언제부터 송어 낚시가 가능한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기는 우리가 여름철에 그 보트를 타고 나가서 하는 그 낚시가 아니고 이 송어가 호수에서 강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 대타상으로 볼 때 또 어느 시기가 가장 그 성수기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송어 낚시는 여름에 그 호안가에서 호수를 향해서 던지면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호수 말씀하신 대로 호수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가을이 되면은 올라오는데 연어가 알을 낳고 나서 그 알을 주워 먹으러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낚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연어철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내달 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송어 낚시는 10월 하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좋고요. 처음에 피크가 언제쯤 있는가 하면은 11월 15일에 그 앞으로 전 3일 후 3일에 날이 춥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날이 하루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송어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그날서부터 또 이제 그날 피크가 되면서 계속해서 돼서 4월 초까지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 낚시로도 가능합니다. 예. 네. 이제 비법 2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어디 가야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합니다. 네. 그 여기서 말로 이렇게 뭐 어디 여기서 포토프에 가서 어떻게 간다면은 포토프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알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송어는 이제 마우스 그러니까 호수에서 강으로 들어오는 입구죠. 그 가운데 제가 한 7군데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찾으려면은 먼저 인터넷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넷이 아니죠. 구글 어스를 띄워가지고 인터넷으로 구글 어스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인공위성 사진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강 입구를 찾아가지고 그쪽에 그 구글 어스에 그 좌측 하단에 보면은 좌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생캐서린의 그 낚시터는 북위 43도 12분 02초, 서경 79도 15분 47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은 이제 이것이 자동차용 그 내비게이터 GPS인데요. 여기다 그것을 입력을 하면은 대개 집에서 거기까지 한 1m, 2m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내비게이터 2 해가지고 여기에 그 레티튜드, 롱리튜드 집어넣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넣고 위도를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43도니까 한국이 38선이 38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5도가 높죠. 43도 12분 02초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 서경 79도 15초 15분 47초 오케이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낚시터를 찾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뭐 어디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해서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낚시터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지금 구글 어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도를 찾아가지고 위도를 내비게이션 GPS에다 넣어서 찾아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고 정확하고 이게 장점이 뭔가면요. 혹시 밤 낚시 가시더라도 밤중에도 찾아서 집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GPS 입력만 하시면은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게 생캐서린, 옥빌, 미시사가, 스카보로, 보만빌, 뉴캐슬, 포토프의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법 3번이 되겠습니다. 비법 3번에는 낚시 바늘이 되겠습니다. 낚시 바늘은 그 낚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비법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낚시 바늘의 선택에 있습니다.
근데 낚시 바늘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송어 낚시로 가장 많이 쓰는 낚시 바늘은 옥토퍼스라는 이 바늘인데요. 보통 8호 내지 10호 씁니다. 연어 낚시는 4호 쓰기도 하고요. 잉어 낚시도 4호 쓰는데 보통 8호나 10호 쓰는데 이 동전이 있죠. 1전짜리 동전이 있는데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작은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일이라는 이런 낚시 바늘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롱생크 이거는 적합한 바늘이 아니고요. 위드리스 이거는 그 숲이 많은 데인데 이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서클이라는 바늘도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용도이기 때문에 설명을 빼겠고요. 그 다음에 낚시 바늘을 먼저 묶을 때 이거를 지금 너무 낚시 바늘이 작기 때문에 이건 샘플로 딴 큰 낚시 바늘을 보여드린데요. 낚시 바늘 이렇게 잡고요. 손톱 위에다 대고 움직여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미끄러져 나간다면 그 바늘은 쓰면 안 됩니다. 네. 물어도 놓치기가 아주 십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숫돌 낚시 바늘형 숫돌이 있으니까 그거로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고 낚시 바늘을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요. 이 앞에 그 뾰족한 부분하고 대하고 일직선 되지 않고 약간 옆으로 삐져진 거, 예. 비틀어진 거, 그걸 이제 오프세트라고 그러는데 예. 한 15도 정도, 10도, 15도, 뭐 20도 정도 이렇게 비틀어진 거, 휘어져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낚싯바늘을 그거를 써서 지금 여기에 있는 바늘도 이렇게 보면 다 오프세트 됐어요. 시청자께서는 아마 이거 보기가 지금 힘들 거예요. 약간 이렇게 비틀어졌고 종이판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낚싯바늘 고르는 데는 그게 중요하고요. 사실 고기가 자꾸 미끄러져 나가면은 물었는데 놓치는 경우는 낚싯바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구를 오프닝을 한 15도 이렇게 벌리는 거죠. 근데 실질은 이게 불가능한 것이 요새 만든 낚시 바늘은 너무 그 강철로 만들기엔 부러지기 때문에 그건 하시지 마시고 있는 거대로 오프세트 있는 거로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송어 낚시에 적합한 그 바늘은 네. 옥토퍼스, 네. 옥토퍼스에서도 그 오프세트, 네, 오프세트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거, 네.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휘어져 있는 거, 네. 또 크기로는 8호 내지 8호에서 10호 정도 사이 네, 이 정도가 적합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법 4번이 되겠습니다. 비법 4번은 낚시 바늘 묶는 방법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비법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 낚시 바늘 묶는 방법은 시연하기에는 여기서 너무 시간상 그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말씀을 드리면은 팔로마 노트라고 있습니다. 팔로마 노트는 이 바늘에다가 실을 껴가지고 돌려서 묶어서 아래로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법이 그렇죠. 팔로마 노트인데 팔로마 노트는 절대로 송어 낚시는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송어가 워낙 힘이 세고 그래서 이 줄을 그냥 다 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팔로마 노트 쓰지 마시고 트릴리니 노트라고 있는데 그는 이거를 줄을 이렇게 돼서 감아가지고 이 아래로 이렇게 뽑아서 당기는 건데 트릴리니 노트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때로는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주 괜찮은 매듭이죠. 노트라는 거는 매듭이고. 근데 한국에서 개발한 그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 바늘을 껴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껴서 이것도 줄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요. 이걸 적당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한 13바퀴 정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잡아 빼고 이걸 잡아 빼고 또 밑을 이걸 잡아 빼면은 이거는 이름이 명칭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개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 이제 잘라내면 되죠. 굉장히 든든하게 돼서 송어 낚시에 가장 적합한 매듭입니다. 아무리 큰 고기가 잡혀도 끊어질 염려가 없겠죠. 네네. 근데 이제 송어 낚시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매듭 같은 데가 잘 끊어져요. 네. 왠가 하면은 벌써 여기에 이걸 돌리고 나면은 약해져 가지고 그렇죠. 원줄의 80% 내지 90% 힘밖에 못 내고 10%가 절감되는 빠지는데 이 매듭은 거의 100% 힘을 받는다고 전 봐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끊어지는 일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이 위가 끊어져 몰라도. 비법 5가 되겠습니다. 비법 5번은 그 추가 되겠는데요. 네. 추 싱클. 네. 추에 대한 또 어떤 비법이 있으신지요? 네. 여기 이게 무거워서 들기가 어떤데 잠깐 이렇게 들어서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이 추를 보면은 여러 가지 추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슬립 싱크하고 픽스드 싱크가 있습니다. 슬립 싱크라는 거는 가운데 구멍으로 낚싯줄이 왔다 갔다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걸 슬립 싱크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낚싯줄에 추가 묶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픽스드 싱크라고. 송어 낚시 맞지가 않겠죠. 그렇죠. 송어 낚시는 반드시 그 스립 싱커를 써야 되는데 스립 싱커에는 여러 종류인데 대표적인 거로 말씀드리면은 에그 타입이 있고요. 이게 에그 타입인데 이거는 이제 뭐 교란형으로 생겼죠. 그다음에 린디 이거는 사실은 저게 쓰는 겁니다. 그 월라이에 많이 쓰는데 이거는 자갈바지 있을 때 이거 쓰고요. 슬링키 요거는 이게 주로 그 작은 그 납추들이 있는데 요걸 묶어가지고 요 사이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베일이라는 건 고정식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러버 코어는 안에 고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고 스플릿은 띄움 낚시에는 쓰죠. 송어 낚시도. 근데 보통으로는 에그 슬립 싱커를 쓰시면 되는데 무게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4분의 3온스짜리 그렇죠. 쓰고 만약에 꼭 멀리 던져야 될 필요가 있으면 1온스나 1.5온스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슬립 싱크를 써야 되는가 하면은 이 사이에 이제 고기가 와서 물죠. 문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즉시 송어가 뱉어버립니다. 미끼를. 근데 그 슬립 싱크를 쓰면은 물고 이렇게 삼켜도 줄이 딸려서 쑥 들어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좀 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어가 무슨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마 약간은 인식하겠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픽스드 싱커보다는 슬립 싱커는 거의 인식을 못하고 삼키니까 입 안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우리가 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률을 높이는 거지 100%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확률을 높이는 것이 그게 비법이 되겠습니다. 예, 비법 6입니다. 미끼, 베이트에 대한 그 비법이 되겠습니다. 미끼에 대한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네. 미끼는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물에서 나오는 연어알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브라운 에그가 좋다는 분도 있고, 또 트라우트 에그 자체도 송어 알도 좋다고 합니다.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저는 이제 주로, 연어 알을 씁니다. 근데 지금 가져오고 난 이 연어 알인데요. 이 연어 알은, 제가 약 1년 전에, 1년은 조금 더 됐을 거예요. 이게 작년 10월 중순경에 잡은 연어인데요. 그 연어알을 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락사하고 묻혀서 냉장고 속에 넣은 겁니다. 냉동해서 넣었는데 생선을 냉동해서 넣어도 냉동칸에 넣어도 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락스 이게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해요. 이거 사시는 거는 일반 큰 슈퍼마켓에 디터전트, 뭐 하이타이라든가 뭐 그런 거 파는 데 있죠. 거기 가면은 이렇게 박스로 얼마 비싸지도 않게 팝니다. 거기에서 알을 요만한 사이즈로 잘라서 이렇게 보락사하고 섞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1, 2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잡힙니다. 예. 그러면은 미끼 묶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예, 예. 미끼를 먼저 이런 망사, 그러니까 여자 스타킹 같은 그런 천입니다. 그런 천인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놨어요. 근데 요것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호가 좋아하는 색깔로 뭐 하는 게 좋죠. 근데 제가 성호가 아니라서 근데 일반 경험에 의하면은 이 색 아니면은 분홍색, 그린 색깔, 네. 분홍 색깔을 많이 네. 쓰죠. 근데 그게 수온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그래도 어떤 거 써도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깔고요. 이런 샘플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지금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종이 위에다 넣고, 근데 종이 위에다 넣을 때 절대로 신문지에 놓지 마십시오. 신문지에 놓게 되면은 인쇄의 냄새가 배기 때문에. 네. 요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에 비해서 한 2,000배, 4,000배라고 하죠. 4,000배 후각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담배 피우시는 분은 담배 피우자마자 이거를 절대로 만지시지 마시고 물로 깨끗이 씻되 비누 쓰시지 말고 물로 씻고 좀 기다렸다가 크롤칼킨 냄새는 나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어 알을 5알, 4알 내지 5알을 이렇게 놓으십시오. 이것이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낚싯바늘이 요 사이즈나 요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너무 커 놓으면은 입에 넣었다 뱉어버리면 걸리지도 않고 그냥 빠져나오니까 4알 내지 5알만 그렇게 이거 넣고 요 지금 5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 스티로폼을 이걸 넣는데 스티로폼을 왜 넣는가 하면은 미끼 주머니가 이렇게 물 위로 뜨게 하는 거예요. 이 잉어나 붕어는 맥이나 이렇게 바닥을 훑는 고기고 이거는 송어는 떠다니는 고기이기 때문에 위로 띄워줘야 돼요. 바닥에 있는 건 안 먹습니다. 그렇죠. 뭐 가끔 먹을지도 모르는데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떠 있어야 되니까 보통 그 아래 수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 4, 50cm서부터 1m까지 이제 바닥에서 띄워주죠. 띄워주려면은 이 연어알만 넣어가지고는 가라앉으니까 거기 스티로폴 알갱이를 이렇게 파는 걸 한데 요건 되게 고른데요. 어떤 걸 보면은 뭐 굵었다, 알이 컸다 작았다 하는데 이런 사이즈라면은 연어알 숫자만큼, 이게 5알이면 5알, 그거보다 하나 많든지. 절대로 이거 많이 넣으면은 바늘이 미끄러져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적정한 숫자를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걸 싸서 거미줄이라고 있어요. 낚싯줄 같은 게 파는 거 있는데 그걸 이렇게 칭칭칭칭칭 감아요. 그래가지고 끊고 트리밍 이렇게 가위로 해서 요것이 최종적으로 나온 송어 낚시 미끼입니다. 요것을 아까 말한 작은 바늘에 끼워가지고 던져가지고 이만한 크기의 송어를 잡는 겁니다. 몸무게도 보통 7파운드에서 15파운드인데 15파운드면은 대단히 큰 송어입니다. 이번에는 비법 7번입니다. 비법 7. 저희가 낚시할 때의 큰 고기와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분, 15분, 어떤 때는 30분까지도 파이팅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 릴에는 항상 낚싯줄이 충분하게 감겨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감을 때는 어떤 때 낚싯줄이 한꺼번에 막 풀려서 붙어버리고, 어떤 때는 낚싯줄이 막 꼬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 혹시 있으신지? 이걸요, 이게 지금 이제 낚시 줄이죠. 이건 낚싯줄이, 이거 100% 플로로카본 8파운드 줄입니다. 이거 메인 줄로 이게 보통 저는 쓰기 하는데요. 이거를 이 릴에다 감을 때, 물론 이 대에 꽂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끌어들이면서 이걸 돌리면서 이제
감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이거 풀면은 줄이 100% 꼬입니다. 꼬이죠.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두 분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됐고 이 방향으로 풀면서 릴에다가 줄을 감아줘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꼬이거든요. 예. 그래도 이게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한번 훅 풀려요. 그렇죠. 그리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끝까지 이 턱 끝까지 가면은 또 풀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몇 미리 한 4mm 정도 3mm 4mm 정도는 여유를 남기고 감아주셔야지 내가 많이 감는다고 많이 감아버리면 낚시 실제로 할 때는 막 줄이 엉켜서 낚시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해야 되는데 그러면 줄을 얼마나 많이 감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수풀의 다이아가 크면은 그렇지 않게 많이 감을 수 있잖아요. 수풀의 다이아메터가 작은 거에다가는 많이 못 갔죠. 그래서 요게 읽어보시면은 몇 파운드 줄은 몇 메타 정도 감는다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100야드, 1야드는 90cm인데 100야드는 감아야 됩니다. 끌고 고기가 나가기 때문에. 90cm죠. 네, 그러니까 90m 정도 되겠죠. 100야드면. 뭐 100m나 뭐 90m나 대충 그 정도 감아서 쓰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비법 8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낚시를 하면서 큰 고기 잡은 뒤에 그 낚싯줄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렇죠? 낚싯줄이 특히 리드선이라는 것은 추에서 바늘까지의 그 줄, 또 메인선은 그 추에서 그 위쪽의 줄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시는지요? 네. 이제 이걸 던져서 이제 낚싯줄이 나가서 물어가지고 고기가 잡아당기면은 힘이 그 끝에서부터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의 패티그 현상, 말하자면 피로 현상이 끝에서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한 뭐 10파운드 이상 되는 그 고기를 잡았다고 하면은 리드선 있죠. 리드선하고 낚시를 묶어 놓은 거는 새 거로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잡을 때마다 새 걸로 잡아야 되겠죠. 네네네. 그거 불과 바꾸는데 묶어놓은 줄이 되면은 리드선은 그저 한 1분 채 안 걸리죠. 30초, 뭐 40초 뭐 충분히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메인 줄은 한 3m, 2m, 3m 정도는 끊고 다시 연결해주는 게 버리고 연결하고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메인 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하루 낚시를 했다. 오늘 집에 와서 잘라버리고 내일 또 가시기 위해서는 또 새로 묶어줘야 되겠죠. 근데 저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10파운드 이하짜리를 한 8파운드짜리를 한 서너 마리 잡으면 that's okay. 그건 좋습니다. 근데 15파운드를 지금 잡았다. 예? 그러면은 그 즉시 자르고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한 시즌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전체적으로 줄을 또 다 갈아줘야 되겠죠. 왠가 하면은 그 입질이라는 것이 송어 낚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1시간 내지 2시간에 보통 평균 한 번 오잖아요. 어떤 날 서너 시간 했는데 한 번도 입질을 안 왔는데 그 타고 완 순간을 놓친다는 거는 그건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죠. 네, 그게 프로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확률을 높여서 잡도록 하는 것이 낚시의 프로겠죠. 예. 다음은 비법 9번, 비법 9입니다. 우리가 그 낚시할 때에 그 일반적으로 바람의 그 속도라든가 바람의 방향, 또 수온, 또 그 물의 혼탁도 이것들이 그 낚시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변수의 요인이 되겠죠. 그 일기 보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일기입니다. 실제로 송어 낚시를 내가 가고 싶어도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바람이 심하면은 안 좋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첫째, 바람이 그 인터넷에 보면 일기예보가 나오죠. 그거 나올 때 바람이 25m 이상 되면은 가능한 한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가도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바람이 위치마다 물론 다 다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보만빌 같은 데는 남풍이 불어넣으면은요 이게 흙탕물이 돼요. 물이 뿌옇게 되는데 송어는 요전 시간에 우리 김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급수 냉수대 그 고기입니다. 예, 물이 뿌옇면 그 고기가 그 부분에 오지를 않아요. 근데 북풍이 불면은 뿌여지지 않는데 남풍이 불면은 뿌여져요. 바람이 심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온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수온이 한 12도 뭐 이 정도 돼야지 되죠. 뭐 20도 되는 수온에서는 송어 한 마리도 부근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일기예보를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비 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부슬부슬 비 오는 날은 잘 잡혀요. 근데 그렇죠. 그런 날은 있다 바람이 안 불어주고 부슬부슬 오면 좋은데 바람 불고 비 오면 그거는 또 별 볼 일이 근데 없겠죠. 비가 온 다음에 그 강 상류에서 네. 그 더러운 물이 내려오면은 그 물이 그렇죠. 흡착해지겠죠. 아무리 바람이 잔잔해도 그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상류서부터 흙탕물이 내려 쏟으면은 송어 잡기가 힘듭니다. 그때는 포기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그 북풍 그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봉안비나 포터호프나 이런 데는 남풍은 20km만 불어도 송어 낚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풍은 저희 경험상으로는 한 30km까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근데 또 이게 대가 막 흘리네. 예. 근데 그 30km 불 때 문제점이 뭔가 하면 거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돌풍이라는 거죠. 그 돌풍이 40km, 막 50km, 60km 올라가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렇죠. 거스트 없이 그러니까 돌풍 없이 30km 대속입니다. 네. 예, 비법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시 파인더 사용법입니다. 저희가 특히 그 알지 못하고 처음 간 낚시터에 가서 무턱대고 낚싯대 던져놓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 피시 파인더를 이용해서 그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물의 수온, 뭐 또 그 물의 깊이가 얼마 되는지 이것을 파악한 뒤에 낚싯대를 던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피시 파인더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이 낚시하는 사람들의 비법이라는 건요, 청기누설의 수준인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물어보죠.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생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낚시터에 갔을 땐 말 걸기도 좀 쭈삣쭈삣하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 가는 낚싯대에 정보를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제대로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시 파인더를 쓰는데, 피시 파인더는 꼭 배에다 달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피시 파인더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쓰고 나는 피시 파인더인데요. 요게 낚싯대 줄에다가 매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에 여기에 동동 뜨거든요. 동동 뜨면 여기에서 무선으로 이제 그 전파가 이제 그 옵니다. 오면은 이제 그 스크린에 나타나는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 리시버 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배에서 그냥 쓰는 건데 똑같이 생긴데 여기서 전파가 이렇게 오는 거 있고, 제가 가진 건 이 손목시계처럼 된 것도 있어요. 가격은 한 150불 그 안에쯤입니다. 이 피시 파인더를 보면은요, 지금은 이제 담그질 않아서 제대로 안 나오는데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깊이가 납니다. 이게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수온이 지금 몇 도냐, 그 다음에 바닥이 자갈바닥이냐 수초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고기의 위치가 어디쯤 큰 게 몇 마리, 작은 게 몇 마리, 이렇게 숫자까지 하고 고기 크기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 던져서 지금 송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안 나타나요. 그렇죠. 하지만 작은 고기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걸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죠. 송어가 있으면 그 즉시 나타나겠죠. 근데 내가 던져서 아는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니까 그렇죠. 그 사이만 지금 아니까 여러 번 던지면 이제 송어가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그 내가 어떻게 낚시를 던져야 되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수온이 적합하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모르는 데에는 이 피시 파인더로 한번 훑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그 방파제 가서 한번 여러 번 피시 파인더를 던져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멀리 던지면 고기가 없어요. 근데 가까이 와 보면은 그 부분에 고기들이 잔뜩 예, 그런 있다고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낚시할 때 보면은 그 탁에서 가장 긴 낚싯대로 추도 가장 무거운 걸 써서 멀리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자랑스럽죠. 근데 고기는 안 잡혀요. 근데 불과 한 10m 안쪽에 던져 여기서는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라는 것이 꼭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붙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피시아인들을 한번 훑어보면은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네. 그 인터넷 구글 이야기가 네. 나오고 GPS 이야기가 나오고 피시파인더가 나오고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그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과학 문명의 이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은 좋은 더 성과를 같은 시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이용해야 되고 뭐 이렇게 쭉 말씀하는 그런 장비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시간대도 말씀드리는 게 시작하는데 송어는요 그 아침 시간하고 오후 시간에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가까워서 그렇죠. 낮에도 잡히고 밤에도 가끔 잡히지만은 그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연어는 또 밤에 많이 잡히죠. 연어는 요새 벌써들 나가서 아직 올라오지도 않는데 급한 사람 되게 많아요. 저 크레디 그렇죠. 리버에 가보면은 밤 12시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지금 잡는다. 근데 한 마리도 잡은 건 제가 못 봤는데. 지금 안 잡힐 거예요. 아직도 한 2주는 지나야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연어일 경우에 송어는 아직 멀었고요. 네. 이상으로 그 송어 낚시 비법 10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 정도로만 그 제대로 소화해도 송어 낚시꾼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좀 웃기 위해서 이 낚시꾼의 뻥이라고 할까요? 낚시꾼의 뻥, 허풍. 또 일반적으로 그 낚시꾼들이 그 애기로 봐줄 수 있는 그런 허풍이 좀 세다고 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허풍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말해보죠. 제가 요 근래 들은 것만 했죠. 그 아침에 붕어를 30마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제가 여러 번 가도 그 장소에서 3마리 잡으면 잘 잡는데 몇 시간, 2-3시간 동안 30마리 잡았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얼로파 그 부근에 지렁이 파는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지렁이 팔면서 그 친구가 1시간에 배스가 50마리를 잡았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그 조그만 스멜트요. 스멜트를 너무 많이 잡아서 가베지 팩에 탔는데 자동차 바퀴가 주저앉아가지고 2백을 갖다가 버리고 왔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 낚시꾼들의 그 전형적인 허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기의 거짓말인데요. 요만한 거 잡으면요. 처음 사람한테 요만하다 울고 그 다음 사람은 요만하다 울고 그 다음 사람한테 이만해져요. 이야기할 때마다 늘어나죠. 이게 늘어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놓친 거 큰 거 놓쳤던 거. 근데 잠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망의 5단계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1단계가 생존의 단계, 2단계가 안전의 단계, 3단계가 사회적 성공의 단계, 4단계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단계,
5단계가 자기 실현의 단계인데 이 4단계에 해당되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고단계예요. 이거 네 번째니까 그렇죠. 다섯은.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애교로 받아주시고 또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러냐고 그러냐고 이야기해주고 혹시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그러냐고 칭찬을 해주면은 그렇게 그거 참 큰 거 많이 잡았다 이렇게 해주면은 아마 또 옷이라도 하나 사주지 마음 높게 애교를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주는 이건 게 무슨 좋겠죠. 악이 있는 거짓말이 아니고 예, 이것으로서 저희가 좀 아쉽지만은 송어 낚시에 대한 그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려는 예, 예. 분이라든가 예. 또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예. 저희 우리 그 김 선생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네. 아직 송어 낚시처럼 아직 조금 더 지나야 되니까 뭐 연어도 좋고요. 예. 연락은 ychoi@chol.com 이거 너무 빠릅니다. 이메일이거든요. 너무 빠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ychoi@chol.com입니다. 그러니까 철이라는 건 천리안의 철자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한테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같이 한번 가서 이게 동호인을 환영합니다. 예. 즐겁죠. 초보자분이시나 또 캐나다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졌는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연락하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쉽지만은 저희가 송어 낚시에 대한 프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도움 말씀을 주신 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